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문화 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수업 내용을 이어가 볼 건데요. 선생님이 향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자, 일단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요. 한국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존댓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는 뭐 진지 잡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거,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질도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할머니한테 막 혼나고 어른들한테 혼이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젓가락질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릴 때 20대 초반까지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칭 부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도 문득문득 부산 사투리가 나온대요. 선생님은 잘 인지를 못하겠지만, 너네들이 뭐 가끔 선생님 부산 사투리 들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산 사투리를 쓰나 봐요. 그리고 부산에서 살아서 그랬는지 어릴 때부터 회를 접하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회들은 다 먹었던 기억이 나고, 멍게 같은 거 특유의 향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먹어서 그런가 멍게 같은 것도 되게 잘 먹어요. 추어탕도 잘 먹고. 음. 그리고 여름에 되면 쌤의 엄마 아빠가 슈퍼를 하셨는데 그 슈퍼 가게 문을 한밤 12시에 문을 닫고 밤에 이제 돗자리 써서 광안리나 해운대 바닷가로 놀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돗자리 깔고 엄마 아빠랑 같이 옥수수 먹으면서 바닷가 봤던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가끔 뭐 준비물 사야 될 때 국제시장 이런 데 가서 뭐 큰 천 같은 거 그런 것도 국제시장에서 사왔던 기억이 나고요. 명절 때 되면 엄마랑 같이 뭐 국제시장이나 아니면 서면에 있는 부전시장 요런 데 가서 해산물이나 자갈치 시장도 갔구나. 그런 시장 가서 해산물도 사고 나물도 사고 반찬도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부산은 그 지자체 그 슬로건이 다이나믹 부산이거든요. 뭐 파도 치고 바다 때문에 다이나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부산은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사람이 급격하게 한 곳에 많이 모이면서 땅이 부족해서 그런지 산 비탈에다가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부산 버스를 타다 보면 산 비탈을 올라가는 버스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가끔 속이 시끄럽거나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버스 하나를 잡아 타고 종점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산 비탈을 막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뭐 옆에 막 낭떠러지는데도 그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좀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부산에서 운전 잘하면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산 도로도 많이 복잡하고 산 비탈에 있는 도로도 많이 있고 그런 역동적인 도시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자, 선생님의 첫 번째 발령지는 일단 쌤이 경북에서 시험을 쳐서 경북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첫 번째 발령지가 청송이에요. 청송하면 일단 교도소도 유명하고요. 사과도 유명해요. 선생님은 교도소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세탁소 이런 데 가면 교도관들의 업무복이 쫙 널려 있는 그 진 풍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쯤 가을철이 되면 사과들을 재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끔 그 사과를 그 가운데 꿀 박혀 있는 진짜 맛있는 아삭거리는 그런 사과를 그냥 흔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사과즙도 그냥 하루에 한 봉지씩 물처럼 마셨던 것 같고. 그리고 청송에서는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영화관 이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영화를 틀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랑 이제 청송에 있는 사람들, 군민들 다 모여가지고 영화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두 번째 쌤 발령지는 구미인데 구미는 확실히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도 있고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도 있고 기차역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몇 개나 되고 그래서 도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놀면 다 금오지로 보통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오지에서 학생들도 좀 만나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미에서의 유명한 맛집이 곱창전골 이런 것들 많이 먹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그 곱창전골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나는 선생님이 이제 교사기 때문에 교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원래 쌤의 성격이 그렇게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남한테 먼저 다가가는 성격도 못 됐는데 이제 직업 이렇게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뭐 여행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챙기게 되고 준비물 잘 챙겼는지 일정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교통편은 어떤지 선생님이 먼저 챙기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간다 해도. 그다음에 쌤은 특히나 고등학교 교사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랑은 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연수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느껴지는 그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선생님은 잘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의 분위기랑 고등학교 선생님의 분위기도 좀 다르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90년생이에요. 이제 나이가 계산이 될 건데 1990년에 태어나서 H.O.T나 잭스키스 이런 그룹들 좋아했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G.O.D나 동방신기 이런 팬클럽 이런 거 가입하면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나요. 90년생으로 살면서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국가적으로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97년에 있었던 IMF인데요. 그때 당시 그걸 겪을 때는 IMF가 사실 뭔지도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선생님한테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줬냐면 일단 선생님이 원래 진짜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IMF가 97년에 터지면서 교대 입학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진짜 뉴스를 보면 저기 스카이대에 있는 그것 못지않게 거의 커트라인이 엄청 많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IMF를 겪으면서 초등학교 교대 입학에 대한 선호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서 이 입학 성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결국에는 이 높은 커트라인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교대를 입학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이런 세옹지마의 상황을 겪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문화적 흐름을 겪게 되었어요. 자, 아무튼 선생님이 살아온 흐름들을 얘기하면서 선생님 소개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이 선생님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네들이 보기에 범위가 가장 큰 문화가 뭔지 조금 지나요? 한국, 부산, 청송, 구미 교사 문화, 고등학교 교사, 90년생의 문화 요것들 중에서 제일 1번으로 범위가 높은 게 뭔 것 같아? 그렇지, 한국의 문화가 제일 범위가 높지. 이걸 전체 문화, 주류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있는 부산의 문화, 청송의 문화, 구미의 문화, 교사의 문화, 고등학교 교사의 문화, 90년생의 문화는 한국 문화 안에서도 특정 사람만 누리고 있는 하위 문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이제 교과서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경험하는 문화는 다 달라요. 고등학생이면 청소년 문화를 경험할 거고요. 힙합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이면 힙합 문화도 경험할 겁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의 구성원만이 누리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부르는데 지역의 문화도 있고 노인의 문화도 있고 청소년 문화, 군인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하위 문화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한국 문화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성원 각각이 공유하는 문화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공유하는 문화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 부산의 문화, 군대 문화, 고등학생 문화처럼 이처럼 하나의 민족,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 모두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건 아닙니다.
한 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자기 집단의 구성원끼리만 공유하는 문화가 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자기 집단끼리의 문화, 그러니까 부산의 문화, 울산의 문화, 구미의 문화, 고등학생의 문화, 교사의 문화 이런 것처럼 자기 집단 구성원끼리만 공유하는 문화가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를 주류 문화, 다른 말로 전체 문화라고도 부르고요. 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만 공유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부릅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하위 문화는 더욱더 많아지고 다양해지는데요.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의 다양성을 형성하는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문화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역동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종, 민족, 계층, 지역 등의 분포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화가 한국의 문화라면 그 안에는 지금 이제 중국 사람의 문화, 일본 사람의 문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안에서도 중국 사람도 살고 베트남 사람도 살고 일본 사람도 살고 유럽 사람도 살잖아요. 그런 게 다 하위 문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문화가 한국의 문화일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민족, 계층, 상층, 중층, 하층 이런 것도 다 하위 문화겠지. 지역, 구미, 부산, 울산, 서울, 청송 이런 것들도 다 하위 문화일 거고요.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차이나타운 그것도 하위 문화일 겁니다. 이렇게 하위 문화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좀 더 한국의 문화가 역동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하위 문화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의 문화도 있고요. 군대의 문화도 있고요. 농촌의 문화도 있습니다. 노인 문화는 아마 세대를 기준으로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도 있고 청소년 문화도 있고 청장년의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30대의 문화, 20대의 문화, 40대의 문화, 50대의 문화도 다르겠죠. 군대 문화도 있겠고 사는 곳에 따라서 농촌 문화, 도시 문화도 나뉘어져 있을 거고요. 경제적 능력 차이에 따라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도 하위 문화가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위 문화는 상대적인 개념이래요. 절대적이라는 거의 반대말인데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문화 안에 청소년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 문화는 주류 문화가 되고 그 속에 한국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만 누리는 문화를 청소년 문화라고 하니까 이걸 하위 문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 안에는 고등학생의 문화도 들어가 있지. 청소년 문화를 주류 문화라고 했을 때 이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 집단만 누리고 있는 문화를 고등학생 문화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하위 문화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문화는 어떨 때는 하위 문화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주류 문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비교해보면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지만 고등학생 문화와 비교해보면 청소년 문화는 주류 문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위 문화가 되고 무엇이 주류 문화가 되는가는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대상이 어떻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개념이라고 생각되면 됩니다. 자, 이 하위 문화는 소속감을 형성해서 집단 간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구미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구미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청소년이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상모고 학생이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합니까? 아마 상모고 학생이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보면 내가 한국 사람이다, 청소년이다라는 그런 거대한 집단보다는 나는 구미 사람이다, 상모고 학생이다 라는 식으로 적은 집단에서 결속력이나 소속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당장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내가 이제 어떤 대학교의 학생으로 지내다가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도서관도 이용 못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못 빌리고 컴퓨터실도 이용을 못해요. 강의실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얻은 케이스가 아니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많이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직장을 바로 못 가지니까. 그래서 이 하위 문화라는 건 주류 문화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집단이잖아. 이 작은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집단의 결속력을 더 강화할 수 있고요. 어, 내가 이 집단의 결속력이 강화되면 공동체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서 전체 사회가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위 집단의 더 작은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고 이 작은 집단에서의 문제를 차츰차츰 해결되면 이제 전체 집단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작은 집단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작은 집단이 공동의 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작은 집단에서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호고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우리 가족의 큰딸이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는 우리 집이 좀 더 하위 집단이잖아. 하위 문화잖아. 이 하위 문화의 소속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 보면 제사 지낼 때 엄마랑 숙모들이 다 밥이랑 이런 거 다 하고 삼촌들이랑 아빠는 그냥 차례상에 절만 하고 다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시거든요. 원래 그러셨거든. 근데 이제 이번에 명절에 가서 봤더니 삼촌들이 전 뒤집고 아빠가 청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는 남녀 불평등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가족 안에서 작게나마 이렇게 고쳐나가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 가족은 집단이 더 작으니까. 그럼 우리 가족 안에서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여서 대한민국 전체의 남녀 평등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줄친 거 다시 읽어볼게요. 하위 문화를 통해서 소속감을 형성하기가 더 쉬워요. 작은 집단이니까. 그리고 공동의 문제도 작은 집단이니까 해결하는 게 더 빨리 이루어져요.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사회가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와는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의 문화는 대한민국이라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 부산의 문화도 대한민국이라는 주류 문화와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류 문화에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 보고 싶을 때 부산 가고, 곱창전골 먹고 싶을 때 구미에서 곱창전골 먹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시골의 정치를 느끼고 싶으면 청송에 가서 시골의 정치를 느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주류 문화에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욕구를 나는 부산도 가고 구미도 가고 안동도 가고 청송도 가고 하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위 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하면 문화의 획일화를 막고 문화의 활력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문화를 통한 하위 집단 내 결속만 지나치게 되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 집단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의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죠. 경상도와 전라도끼리의 갈등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히 선거할 때 많이 보이잖아요. 선거할 때 특정 지역에 특정 색깔이 막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의 갈등이 지나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의 결속을 다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밑에 있는 탐구 활동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르헨티나에서 탱고가 나오는데요. 쌤도 탱고에 관한 이 글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자, 한번 볼게요. 탱고는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보카라는 항구 도시에서 발생했다. 19세기 말 돈을 벌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온 그 지역의 하층 계급이 추기 시작한 탱고는 고단한 타향살이와 고향에 관한 향수를 달래주는 춤이었고, 탱고를 통해 그들은 결속력과 유대감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지배계급은 탱고를 부둣가에서 낮추는 음탕하고 천박한 춤이라고 멸시했지만, 탱고 특유의 잔념성으로 이민자들을 시작으로 춤이 유럽으로 번져나갔다. 특히 20세기 초 파리와 런던에서 탱고가 전성기를 맞이하자 아르헨티나의 상류층도 차츰 탱고를 배우기 시작하여 현재는 탱고는 아르헨티나 모든 사람이 즐기는 춤이 되었다. 또한 2009년 유네스코는 탱고를 인류 모형 문화유산으로 선정했고, 아르헨티나는 세계 각지에서 탱고를 보러 오는 관광객으로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자, 첫 번째, 아르헨티나에서 초기 탱고를 하위 문화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자. 하위 문화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탱고가 아르헨티나 전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두 번째 줄 나와 있네요. 아르헨티나의 이민을 온 그 지역의 하층 계급이 추기 시작한 춤으로 그 집단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초기 탱고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항류하는 것이 아니고 하층 계급만이 항류했기 때문에 하위 문화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탱고가 하위 문화인지 주류 문화인지를 구분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가서 끝에 볼게요. 현재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모든 사람이 즐기는 춤이 되었다. 이걸 봤을 때 탱고는 이제 주류 문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는 모든 사람이 즐기는 춤이 되었기 때문에 하위 문화가 아니라 전체 문화, 즉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에 대한 답은 위에서 제시문을 좀 정리하면 나오는데요. 초기 탱고는 하층 계급의,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 추기 시작한 춤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하층 계급의 삶에 고단함을 달래주었고, 그들 간의 결속력,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 춤을 추면서 힘든 나날을 좀 달래고 결속력을 다졌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탱고는 모든 사람한테 유희의 기쁨을 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문화 상품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탐구활동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위 문화들을 살펴보기 전에 2014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그림이랑 이 동그라미 1, 2, 3, 4, 5번의 선지들을 같이 주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자, 학습 내용을 볼게요. 한 사회 문화는 공유하는 수준과 범위에 따라 가와 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그 직사각형 안에 색깔 칠해져 있는 까만색 마름모가 있죠. 근데 그 마름모가 직사각형 안에도 있지만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동그라미 타원형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마름모를 공유하고 있는 문화, 가를 주류 문화라고 하고요. 이 세모만 공유하는 문화를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마름모랑 세모가 전부 다 문화 요소잖아. 문화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고요. 그 생활 방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되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말투, 아니면 휴대폰, 젓가락, 의복, 음식,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구성하고 있죠. 문화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니까 그런 우리의 생활 방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문화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까만색 마름모를 한국어라고 보자. 그리고 세모를 부산 사투리라고 볼게요. 그러면 까만색 마름모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어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만 모아서 부산 사람이라고 부르지. 그게 부산의 하위 문화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점선으로 된 타원형은 부산이라는 한 사회의 특정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이라는 특정 집단을 이야기해요. 자, 다시 까만색 마름모를 한국어라고 부르고 세모를 부산 사투리라고 해보자. 그러면 부산 사람도 한국어를 쓰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까만색 마름모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부산 사투리라는 세모를 공유하는 사람만 모아서 부산 사람, 부산의 문화라고 하위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주류 문화고 나는 하위 문화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하위 문화는 다양해지고요. 동그라미 2번. 하위 문화는 한 사회 안에서 문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 뭐 그런 것들도 하위 문화끼리의 갈등으로 볼 수가 있고요. 노인과 청장년층이 싸우는 것,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싸우는 것,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것, 흑인과 백인이 싸우는 것, 상류층과 하류층이 싸우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하위 문화가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상류층과 하류층의 갈등이라고 보면 되죠. 자, 동그라미 3번. 사회 변화에 따라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다. 아까 탱고도 봤을 때 원래 탱고가 아르헨티나의 이민자들 하위층만 누리는 문화였는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가 됐잖아.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해요. 동그라미 4번. 한 사회 안에 있는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이 주류 문화이다. 자, 요거는 일단 요게 답이거든요. 4번이 답인데 이게 왜 답인지를 한번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여러 하위 문화의 총합이 주류 문화가 되는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너네 한국 문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젓가락, 한복, 비빔밥, 존댓말, 뭐 그런 것들, 기와집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한복, 쌤이 열거를 해볼게요. 경복궁과 같은 궁궐도 떠오를 거고요. 판소리, 한정식, 존댓말, 한글, 젓가락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런 한국의 문화가 주류 문화니까 하위 문화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제는 부산의 문화를 부산하면 너네는 이제 뭐가 떠오르니? 일단 쌤은 부산하면 바다가 먼저 떠올라. 바다, 부산에 있는 사투리, 복잡한 골목과 도로, 이게 6.25 전쟁 때 만들어진 도시라 했잖아.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집을 짓다 보니까 도로가 계획된 게 없어요. 그래서 도로랑 골목이 매우 복잡해서 여기서 운전 잘하면 운전 잘한다는 소리 듣잖아. 산비탈에 만들어진 집들도 많고요. 해운대에 있는 마린시티, 국제영화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의 문화 국제시장도 있고요. 대구의 문화 한번 떠올려 볼래? 대구 하면 쌤이 먹을 거 많이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서 먹는 게 먼저 떠오르는데 안지랑 곱창, 동인동 찜갈비, 대구에 있는 중앙떡볶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요. 김광석 거리도 있고요. 대구에 있는 사투리들 귀엽잖아. 서문시장. 서문시장이 그 한강 이남에 있는 시장 중에 세 번째, 그러니까 큰 시장 3위 안에 드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섬유들을 좀 많이 판대요. 옷감 같은 것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부산의 문화랑 대구의 문화를 나열해 봤는데요. 이 재심은 동그라미 4번에 따르면 부산의 문화와 대구의 문화를 더한 게 한국의 문화가 되는 거래. 어때? 부산의 문화랑 대구의 문화를 더하면 그게 한국의 문화가 되는 거 맞아? 어때? 한복, 경복궁, 판소리, 한정식, 존댓말, 한글, 젓가락.
그러니까 부산의 문화와 대구의 문화를 합한 게 이런 특징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주류 문화, 일단 모든 하위 문화들은 주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봐봐. 모든 하위 문화들은 이 까만색 마름모들을 다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세모를 더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애들만 부산의 문화라고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세모를 합친 게 마름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하위 문화들은 주류 문화의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까만색 마름모는 다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서도 특히 세모의 문화만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의 문화가 되고 아니면 뭐 대구의 문화가 되고 안동의 문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주류 문화는 모든 하위 문화들의 가장 밑바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지. 하위 문화들을 합친다고 해서 그게 주류 문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동그라미 5번 갈게요. 5번,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가치와 규범을 갖기도 한다. 그렇지. 부산의 문화는 한국 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말투를 가지고 있지, 부산 사투리. 대구도 한국과는 다른 독특한 대구 사투리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인데요. 요거 4번 게시문 다시 꼼꼼하게 읽어서 다음번에 요걸 봤을 때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해오세요. 이제 다양한 하위 문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문화도 하위 문화인데요. 보면 한 나라 안에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건 각 지역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자연 환경과 역사적 배경, 사회적 상황 등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면서 다양한 생활 방식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유하는 고유한 생활 양식을 지역 문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 문화는 지역 주민한테 일체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요. 쌤은 부산 사람이라는 생각에 부산에서 뭔 일 일어났다고 하면 부산을 막 찾아보게 되거든. 뭐 내가 고향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는 구미 사람이라서 구미에 세금 내고 사는 구미 사람이라서 구미에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청송에서 지냈던 시간이 3년인데 청송도 이게 나름 정이 가서 이제 청송 사고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사회만, 한국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대구의 문화, 뭐 전라도의 문화, 강원도의 문화, 서울의 문화, 부산의 문화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가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지역 문화가 쇠퇴하게 되면 향토에는 사라질 거고요. 그럼 공동체 의식도 약화될 겁니다. 반면에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 향토 예술과 같은 전통 문화가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 펼쳐져 있고,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독자적인 그런 가옥 구조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음식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더불어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제도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의 문화만 너무 강조가 되게 되면 각 지역들끼리의 서로 요구만 많아지게 돼서 지역 간의 갈등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게 하위 문화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밑에 1, 2, 3, 4번 축제들도 나오네요.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열리지도 못하고 축제 가지도 못하지만 나중에 코로나 시기가 다 지나가게 되면 이런 지역 축제들도 활성화가 되어서 각 지역의 그런 특성들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자, 자료 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사투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사투리 사전을 만들기도 한다는 소식이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소중한 문화유산인 사투리를 보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 방언사전을 펴내 사투리 보존에 나서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강릉 사투리 보존회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사투리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은 아름다운 전라도 말자랑 대회를 열고 있는데 상의 이름도 사투리로 지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제주어 보전 육성위원회와 제주어 연구소를 개설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투리에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 역사가 살아 숨쉬고 지역민의 독특한 정서가 배어 있다. 또한 국어 낱말을 폭넓게 하고 삶의 다양성 유지에도 이바지하는 등 순기능이 많고 지역 유대 강화와 정체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사투리는 단순한 지역의 언어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체계다. 사투리가 사라지면 지역의 문화도 사라진다. 라는 어느 학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각 지역의 그런 사투리들을 보존해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좀 더 보존하려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 문화를 지역의 축제 아까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번 더 적어봤는데요. 지역 축제를 가보면 너도 나도 야시장 열고 너도 나도 그냥 음식 박람회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야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유행을 타서 그런가 국제시장에 가서도 야시장이 있고 전주에 가도 그 청년몰 앞에 가면 남부시장에 야시장 있고요. 너도 나도 야시장을 하더라고요. 경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야시장을 간다고 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그 지역의 특수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닭강정, 쌀국수, 아니면 탕후루, 이런 것들, 그냥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팔더라고요. 일단 지역 문화의 문제점은 그 지역의 특수한 그런 문화들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서구 문화가 유입되고 도시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지역의 문화들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고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야시장 같은 것들을 개최해서 지역의 특수한 모습도 없어졌지만 지역 주민의 그 일상적인 생활 삶이 보존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할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밑에 적어보았습니다. 세대 문화도 하위 문화에 속해요. 90년생의 문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세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를 세대 문화라고 부르는데요. 각 세대는 연령의 차이로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평평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함께한 사람들이 공통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지기 때문에 세대 문화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쌤도 사실 쌤의 엄마 아빠랑 얘기할 때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끼지만 사실 부모님도 쌤이랑 얘기할 때 답답함을 많이 느끼신대요. 저거 지금 막 돈 벌고 함부로 쓰는 것 같다라고 부모님은 쌤을 생각하시고 쌤은 또 우리 세대 안에서 또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세대 문화 중에 그래서 이 엄마 아빠와 자식 간의 다툼, 부모님과 자식 간의 다툼이 전형적인 세대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존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이런 계층과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청년들끼리의 갈등, 이런 것들도 세대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세대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청소년 문화인데, 여러분의 문화인데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틀에 박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요.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그런 점이 되게 많이 부러워요. 새로운 문화 요소를 빠르게 수용하고 그래서 지금의 문화 변동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문화는 아직 너희들이 뇌가 연글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쉽게 선동되기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나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충동적이거나 소비 지향적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산적이고 뭔가 탄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 더 비판적인 사고로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문화를 향유해 나가면 더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 글 쌤은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대 간의 언어 장벽, 통역이 필요할까? 삼촌 생선으로 가방 사주세요. 뭐 생선으로 가방 사달라고? 40대 삼촌과 10대 조카와의 대화다. 기성세대인 삼촌은 조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생선은 생일 선물의 준말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는 삼촌이 생일 선물로 가방을 사달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정도면 애교에 가깝다. 노잼, 재미없다처럼 외국어까지 섞여 들어가면 통역이 필요하다. 난닝게는 영어 낫에 일본어로 인간을 뜻하는 닌겐을 합해 인간이 아니다를 일컫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함축된 신조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녀의 누리소통망 SNS 대화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한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각종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젊은 층의 창의성을 보여주고 그들만의 유대감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품격이 낮은 언어가 난무하고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 언어 문화를 크게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나친 준말의 사용은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단순한 표현의 사용은 단어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분석하는 능력을 약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런 언어의 차이도 세대 간의 서로 다른 하위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문화의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반문화는 전체가 따르는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특정 집단이 구성하는 문화라고 하는 점에서 하위 문화에 속하지만 주류 문화에 거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성은 주류 문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주류 문화를 거부하는 게 특정 집단만 가지는 거기 때문에 반문화도 하위 문화에 속하는 겁니다. 히피 문화, 뭐 혁명단체, 범죄 집단, 뭐 이런 것들도 다 주류 문화에 거부하는 거니까 주류 문화 생각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 반문화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반문화들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건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사회 문제를 노출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기존의 주류 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태국의 사례를 들고 왔어요. 지금 태국에서는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 시위대의 모습이 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문화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지. 원래 이런 거 태클 걸지 않으면 그냥 이런 시위 없이 평화롭게 살았을 거니까. 하지만 군주제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 문제를 노출했고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태국도 이제 군주가 사라지는 완전 공화정의 상태로 우리나라처럼 움직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류 문화가 변화하게 되겠죠. 한편 반문화에 대한 규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가 지배적이었던 조선시대에 천주교는 반문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유교는 왕을 모셔야 된다. 철저히 왕을 위하는 그런 거지만 천주교는 평등 사상이었거든. 신분제를 없애고 남녀 평등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천주교는 반문화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반문화에 대한 규정도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 살펴봤는데요. 이 개념들 다시 복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 개념을 가지고 한 번 더 문제 풀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